전 세계의 다양한 뮤직비디오들을 함께 알아보는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 위즈야드 스튜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 이모저모. 이번 시간에는 한국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부터) MTV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뮤직비디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뮤직비디오까지는 아니고 흔히 영상음악이라고 불리던 영상 컨텐츠가 있었어요. 주로 TV 프로그램에서 제작해주는 영상들인데 야외나 세트장 위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즉석으로 편집한, 지금으로 치면 가요 프로그램이나 가요제의 사전 녹화 영상 같은 느낌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계는 다소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던 뮤직비디오의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고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를 몇 개 드리자면 7, 80년대를 주름잡은 가요계의 선구자 가왕, 감이 조금 오셨나요? 네, 바로 조용필입니다. 1985년 곡 허공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역사적인 한국 첫 뮤직비디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 조용필씨가 사진관 사진작가로 직접 출연하셨고, 당시 16세 중학생이었던 여배우 김혜수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화질도 안 좋고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풋풋한 그때 당시의 느낌들이 그대로 영상 안에 잘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서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 작품이라 그 당시의 느낌을 잘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 세계가 MTV의 영향 아래서 다양한 뮤직비디오들을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한국은 방송국과 기획사가 대중음악, 가요계를 쥐락펴락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방송국에서 만들어주는 짤막하고 투박한 영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80년대 말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90년대 초반, 대중음악을 쥐락펴락하는 방송국과 기획사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힌트를 몇 개 드리자면 조용필만큼 커다란 임팩트를 가져온 인물,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 문화 대통령. 이번엔 맞추기 더 쉬우셨을 거예요. 바로 서태지입니다. 서태지는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적극 활용하면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집 활동을 마치고 2집, 3집 활동을 거쳐가면서 서태지는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작사, 작곡, 프로듀싱, 패션, 안무, 거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매니지먼트사를 고용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또 과도한 규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개그 프로에 강제로 출연시키려 하는 방송국과의 마찰도 결국 서태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방송에 서태지가 안 나오면 오히려 방송국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송국에서 만들어주는 저질 영상음악들을 쓸 이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태지는 그때부터 높은 완성도의 다양한 뮤직비디오들을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뮤직비디오 작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져온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스타일은 곡 자체는 서태지의 다른 작품들보다 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사회 전반에 끼친 파급력은 서태지의 작품들 중에 단연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새하얀 설원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스노우보드가 전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어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스노우보드라는 겨울 레저 스포츠는 생소했었는데, 컴백홈 활동 당시의 패션과 맞물려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태지는 프리스타일 외에도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한국 뮤직비디오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명장면을 연출한 발해를 꿈꾸며나, 제가 개인적으로 서태지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괴하고도 섬세한 애니메이션의 테이크 2, 이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서태지의 뮤직비디오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태동하고 있던 국내 뮤직비디오 업계가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이후로 다양한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이 나타나면서 뮤직비디오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었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뮤직비디오가 다양한 형태로 갈라져서 진화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식은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화제였지만 지금 보면 더 미친 것 같은 호화 캐스팅도 정말 대단했어요.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유명했던 건 조성모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조성모의 데뷔곡 To Heaven부터 그 당시 신인 가수의 뮤직비디오로는 파격적인 총 1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병헌, 김하늘, 허준호 이런 당시에도 정말 대단했지만 지금 봐도 정말 화려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3집의 아시나요가 조성모표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에 방점을 찍게 되는데요.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는 정준호, 조성모, 신민아, 허준호 이런 화려한 캐스팅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해외 로켓 촬영, 폭발, 총격전, 헬기 이런 화려한 효과들과 장비들이 동원된 총 제작비 15억 원가량의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이 작품도 전국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훗날 한국 뮤직비디오들의 더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그 뒤로도 쭉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고 최진실 씨의 친동생이었던 고 최진영, 스카이의 영원이란 곡의 뮤직비디오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9년도 당시 제작비 3억 원 규모의 뮤직비디오였는데 일단 캐스팅부터가 진짜 미쳤습니다. 차인표, 장동건, 김규리, 이서진, 거기다가 캐나다 야외 로켓 촬영, 가슴 시린 해외 입양아 스토리가 더해진 말 그대로 대작이었어요. 방송 출연 거의 없이 잘 만든 뮤직비디오 한 편으로 고 최진영 씨를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작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범수의 하루,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도 아티스트들이 방송 출연 없이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좋은 음악과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로 대성공을 하는 등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너무 범람하게 되면서 대중들은 이런 작품들에 질려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음반 판매량이 점점 저조해지고 10대를 겨냥한 작품들이 대중음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예전만큼 공격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그 수가 줄어들게 됐어요. 결국 지금은 저 때만큼 큰 규모의 뮤직비디오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드라마타이즈드 형식은 이후에 뮤직비디오 연출의 중심이 아니라 연출의 한 요소로 조금 얹어지는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 가서 쇠주 한 잔 딱 입력하면은 아직도 바보가 된 창정이 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가 기세 좋게 뻗어나갈 때에도 비주얼을 강조하는 컨셉추얼 뮤직비디오들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댄스 음악이 가요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SM, YG, JYP, 훗날 3대 기획사가 될 기획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댄스 음악에 가장 어울리는 비주얼 중심의 컨셉추얼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발전해온 세트 제작, 역동적인 카메라워크, 메이크업, 패션, 안무와 동선을 고려한 구도 이런 연출 스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발전해와서 현재 K-팝 뮤직비디오의 세계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초창기 비주얼 뮤직비디오들을 보면 조금 오글거려요. 얼굴을 조명이랑 카메라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카메라 노출을 엄청나게 올려서 얼굴을 허옇게 만들고 거기다 눈에 렌즈까지 껴서 눈에서 막 빛이 블링블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한꺼번에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TV 채널을 돌리다가도 눈에 확 띄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과장된 메이크업이나 의상,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와 가요계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인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한국의 기획자들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이 정말 빈번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배워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온 거였는데 다행히도 이런 흐름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일본 문화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정체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뭐 발전하는 것도 없고 우리 정서랑 맞지도 않았어요. 또 가요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촌티나는 일본 컨텐츠들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의 조금 더 세련된 팝음악에 더 영향을 많이
많이 받게 됐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엔싱크 이런 멋진 보이밴드들의 영향이 한국 뮤직비디오에도 점점 녹아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컨텐츠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때는 TV 틀어서 연애편지나 엑스맨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어셔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수들이 막 춤추는 게 진짜 많았어요. 진짜 한국의 어셔가 한 67명은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대중가요만의 정체성을 찾는 과도기를 거쳐서 한국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2000년대 후반이 오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일본 특유의 아이돌 문화와 북미, 유럽의 세련된 팝이 결합된 K-팝 고유의 컨셉과 정체성이 확립됐습니다. 이후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많은 그룹들이 성공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면서 한국 뮤직비디오는 아시아의 주목을 받게 돼요. 카라의 미스터가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일본 내 2차 한류의 시작을 알렸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는 아시아 각국의 차트를 씹어먹었습니다. 그렇게 K-팝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을 넘어가면서 한국 뮤직비디오는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뮤직비디오가 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유럽이나 북미에도 K-팝이 여러 번 진출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실패만 맛보게 됩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자조적인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드디어 그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전 세계가 열광한 강남스타일입니다. B급 감성의 코믹한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휩쓸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잘 찍은 뮤직비디오 한 편으로 월드스타로 등극할 수 있다는 뮤직비디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어요. 이 작품이 해외 방송 송출이나 프로모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소셜미디어의 결합이 웬만한 프로모션, 방송 송출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어요. 이 작품이. 그리고 당시 유튜브 최고 조회수 기록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으로 철옹성과 같던 북미, 유럽 문화권에도 한국 뮤직비디오가 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실력과 비주얼을 겸비한 K-팝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났고 엑소, 빅뱅의 작품들은 슬슬 조회수 1억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한국 뮤직비디오의 연출력은 나날이 발전해갔습니다. 색다르고 다양한 촬영 기법이나 특수효과, 시각적인 효과들을 적용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한국 뮤직비디오의 끝판왕 BTS가 등장하게 됩니다. BTS는 대형 기획사의 프로모션 없이 소셜미디어랑 웰메이드 컨텐츠로 승부를 걸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아티스트예요. BTS 뮤직비디오들은 철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연출과 촘촘하게 짜여진 세계관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원을 홍보하는 영상이 아니라 앨범과 앨범을 관통하는 거대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데 팬들이 볼 때는 이런 세계관의 설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멋진 뮤직비디오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게 하는 드라마 같은 연속성이 있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이 기존의 뮤직비디오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는 BTS의 성공적인 북미, 유럽 진출을 필두로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런 많은 팀들이 수억 대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현지 어디서든 한국어로 된 노래와 뮤직비디오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뮤직비디오가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중심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세계 시장에 진출한 새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성공으로 브릿팝이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되었듯이 대한민국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도 이 흐름대로 잘만 가준다면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의 역사를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한국 대중음악 이외에 힙합, 록 이런 장르 음악이나 인디 음악 이런 다양한 영역의 뮤직비디오의 역사는 다음에 따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하는 명장 뮤직비디오 작품들 국내를 가리지 않고 추천 댓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모저모 시간에는 K-팝과 J-팝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